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의 JH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그 네 번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군대는 강하지만 경제는 허약했던 스페인.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약 100년 동안 스페인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행운을 경험했다. 잉카와 마야 제국의 지배자들에게서 약탈한 금과 은이 고갈될 무렵인 1545년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은광이 발견되었고 이로부터 채 1년도 안 된 1546년 9월 8일 스페인과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작은 탐험대가 멕시코 사카테카스에서 풍부한 은맥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이른다. 행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540년 이탈리아의 기술자인 마누초 비링구초가 열기술이라는 논문에서 수은을 이용해 광물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새롭고도 대단히 효율적인 공법을 제시했는데 이 혁신이 스페인의 안성맞춤이었다. 이로 인해 시에라 모레나 산맥 북쪽 기슭에 있는 알마덴의 풍부한 순광산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광산의 발견과 혁신적인 재련 기법의 수용 덕분에 스페인은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포토시 광산 단 한 곳에서 채굴된 은의 양은 연 5만 킬로그램에서 많게는 28만 킬로그램에 이를 정도였다. 그러나 이는 스페인에게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해외에서 유입된 은과 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와 B라는 두 나라만 있는 세상을 가정해보자. 특정 시점에 A국, 스페인이 금광을 발견하여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 물론 A국이 생산 능력이 뛰어나 화폐 공급량이 늘어난 만큼 신속하게 각종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A국의 생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물가 상승과 공급 차질이 발생하니 A국에서는 B국, 네덜란드의 제품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B국의 의류나 식료품 등이 수입됨에 따라 A국의 귀금속은 B국으로 흘러들어간다. 이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병의 흐름이다. 네덜란드는 1959년 북해에서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하였고 이후 천연가스 수출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런데 수출 대금이 유입되자 네덜란드 화폐 단위인 굴덴화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1970년대 들어 천연가스를 제외한 수출 업체들은 해외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렇듯 자원이 개발된 후 오히려 해당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을 네덜란드 병이라고 지칭한다. 16세기 스페인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거대한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필수품을 끊임없이 실어보내야 했다. 밀가루, 올리브유, 식초 등은 별 어려움 없이 공급했지만 모직물, 구두, 양탄자, 가구, 견직물, 시계 등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당시 스페인의 지식인들은 다음과 같은 한탄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왕국은 아메리카에서 유입된 금과 은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국이 될 수 있었지만 금과 은을 우리의 적인 다른 왕국으로 보내는 징검다리로 전락한 까닭에 가장 가난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현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 가지 처방전이 바로 떠오를 것이다. 통화량이 갑작스럽게 늘고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리를 인상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첫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당시 스페인에는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금융정책을 펼칠 방법이 없었다. 더욱이 당시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들 카를로스 1세와 그의 아들 펠리페 2세 등이 통화 긴축은커녕 대규모 전쟁을 끊임없이 일으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519년 마르틴 루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며 시작된 종교개혁 흐름 속에서 스페인 국왕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구교를 옹호했고 이들의 신앙심은 호전적인 대외 개입으로 이루어졌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400년부터 1559년 사이에 가장 호전적이었던 나라는 스페인과 오스만 투르크 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전쟁으로 재정 부담이 날로 늘어난 것은 물론 생산 업무에 종사해야 할 많은 젊은 남성이 전쟁터에 투입됨으로써 스페인의 생산 능력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스페인은 16세기부터 17세기 내내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다. 피사로가 이끌던 200여 명의 원정대가 잉카 제국을 무너뜨린 것에서 볼 수 있듯 테르시오 방진으로 무장한 스페인 육군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테르시오 방진이란 약 250명의 병사가 단일 대형을 만들어 적을 공략하는 것으로 창병이 적의 기병대를 저지한 후 총병이 일제 사격으로 적의 예봉을 꺾은 다음 다시 창병의 공격으로 적을 괴멸시키는 정교한 전략을 지칭한다. 이 전술은 창병을 이용하여 재장전에 시간이 걸리는 총병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뛰어난 전략을 갖춘 강력한 육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이다. 당시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의 군대는 용병 제도에 기반하고 있었기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었다. 예전처럼 기사단을 유지하는 나라도 있었지만 테르시오를 비롯한 혁신적인 전술이 개발되면서 기사단은 이미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점점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용병이 특정 국가에 충성심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보니 대장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적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급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주변 지역을 약탈해 비용을 회수하려 드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에 발생한 앤트워프 약탈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으로 1575년 파산했고 용병 부대의 급료를 제때 지불하지 못했다. 그러자 네덜란드에 주둔하고 있던 스페인 용병 부대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인 앤트워프를 약탈해 7,000명 이상의 시민을 살해하고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경악한 네덜란드 남부 상인들과 지식인들은 스페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결국 1년 뒤인 1576년 스페인을 축출하기 위해 네덜란드 북부와 남부가 종교 차이를 불문하고 협력하기로 하는 이른바 헨트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네덜란드의 군사 천재 마우리츠 백작이 테르시오 방진을 무너뜨리는 혁신적인 전술을 창안한 것이 네덜란드 독립을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고 신세계의 귀금속을 잘 활용했더라면 훨씬 더 오래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왜 그토록 스페인이 신대륙의 귀금속에 열정을 불태웠는지에 대해 살펴보자.